ETF를 다가가실 때 저는 항상 탑다운 방법으로 다가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업 분석을 하실 때 보통 바텀업으로 하죠. 이 회사가 매출이 어떻고 영업이익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의 성장성이 어떻고까지 보통 보죠. 근데 ETF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맨 처음에 출시된 ETF가 국가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예요. 모든 국가가. 그래서 결국에는 탑다운으로 가야 되는데 탑다운이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정세를 보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투자 트렌드를 보고 그 다음에 국가별로 경제 성장률을 보고 어떤 국가에 투자를 해야 될까를 고른 다음에 그 국가를 선정을 했으면 그 안에서 다시 또 섹터별로 어떤 섹터를 투자를 해야 나의 알파,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나이, 그 다음에 생애 주기에 맞춰가지고 포트폴리오를 ETF로 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ETF에 투자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IMF가 보는 전망을 보죠. 왜냐하면 투자는 어차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경제 성장률 데이터는 사실 분기마다 나와요. 경제를 다루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경제 데이터가 딱 나오면 그때부터 중요한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망이 훨씬 중요해요. 왜냐면 어차피 미래 보고 투자하는 거고 주가라는 건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거를 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죠. 중앙은행들도 다 하고 국가별로 페드고 미국은 한국은행이 하고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경제 성장 전망률이 있고 IMF나 OECD에서 발표하는 경제 성장률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IMF 거를 봐요. 왜냐면 IMF가 이제 1월, 4월, 7월, 10월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정말 경제 성장 전망이라고 해가지고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을 딱 내거든요. 그럼 그거를 보다 보면 저는 경제 성장률 외에도 정말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경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나온 레포트는 당연히 얻어갈 게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국가별로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는데 중요한 건 하향 조정을 했느냐 상향 조정을 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가 높은 것보다는 경제가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 게 더 중요합니다. 투자를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나 원래 이럴 걸 생각했는데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IMF 레포트는 공짜예요, 여러분. 구글에 그냥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딱 치시면 가장 최근 게 바로 먼저 떠요. 그럼 거기에 제가 페이지 숫자가 아마 26페이지일 거예요. 항상 26페이지, 30페이지 사이에 국가별로 경제 성장률이 나와 있어요. 그 한 페이지를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글로벌 제조업 PMI. 근데 이거는 블룸버그를 막 집에 막 갖고 계시지 않으니까 뉴스를 열심히 보세요. 경제 관련되어 있는 뉴스라던가 그리고 중앙은행의 전망도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세 가지를 이제 경제를 위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좀 쉬운 게 OECD 경기 선행지수. 그 OECD 경기 선행지수는 100포인트가 기준이고 100포인트보다 높으면은 이 나라의 경제가 좋을 것이다. 100포인트보다 낮으면 이 나라의 경제가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셔도 그리고 이것도 구글에 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보고 이제 경제가 어떨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주식과 채권 비중을 정하고 그 다음에 국가별로 경제 성장률을 보잖아요. IMF에서. 그러면은 유럽은 역시 안 돼. 왜냐면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을 했으니까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미국은 상향 조정을 했네. 오케이. 미국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외에도 정말 수많은 지표를 봐야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제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다른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게 ETF라서 저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 서서 정말 최소한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지금 시장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시장의 주인공은 특정 기업을 말한다기보다는 지금 주도주는 뭐 미국은 엔비디아였고 우리나라는 계속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애들이지만 그런 거라기보다 시장의 주인공은 뭐냐면 지금 증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주체라고 보는데 첫 번째가 중앙은행, 두 번째가 정부, 그 다음에 기업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주체가 주인공을 맞이하게 되는 시점은 사이클을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25년 상반기의 주인공은 그럼 누구인가? 저는 일단은 미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그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지를 봐야 된다라고 보고, 중앙은행의 힘이 2022년도 같지는 않을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할 때 중앙은행의 힘이 제일 셉니다, 여러분. 금리 인상을 할 때 주가가 무너지는 거는 누구도 손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부와 기업이 같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럴 때는 안정적인 자산도 물론 가지고 가야 하지만 아무래도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높이시는 게 채권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준점은 물가랑 금리.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순간은 굉장히 명확해요. 물가가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거를 훨씬 더 넘어섰을 때,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의 목표의 물가는 2%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2% 내외예요. 자기가 봐줄 수 있는 정도는 3% 정도? YY로 했을 때. 근데 그거를 넘어가는 막 10%, 5%, 7%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금리를 마구마구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고용시장의 과열. 그러면은 금리를 마구마구 올립니다. 그래야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들이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와 금리를 보셔야 되는데,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중앙은행이 엄청나게 유동성을 제공했던 게 2021년도였고, 그래서 모든 자산이 다 날라갔어요, 그때는. 그 다음에 그러면 기업이 주인공이에요. 금리가 낮으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다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기에 금리가 낮으니까 내가 대출을 받아도 아무런 손해를 보는 것 같지 않고,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좋으니까 자기가 부자가 된 느낌이 들어서 소비를 마구마구 합니다. 그게 2021년도였고, 그러다 보니 물가 상승률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이 일어나면서 물가가 더 치솟아요.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그게 2022년이었으면은, 그러면 중앙은행을 보고 이거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물가가 2%와 3% 그 사이를 넘어서는 순간에 중앙은행이 주인공으로 등장할 것이다라는 걸 대비를 하셔야 돼요. 중앙은행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한다라고 감이 오면, 그런 물가 지표나 고용 지표가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주식은 굉장히 안정적인 주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인컴형. 왜냐하면 손 쓸 수가 없어요. 중앙은행 이길 수가 없어요.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버리면 기업들은 더 이상 열심히 투자를 할 수가 없고, 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 신성장 동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21년도 후반부터 2022년도까지 그랬고, 근데 2022년도 12월에 말도 안 되는 기술이 딱 나오죠. 그게 바로 챗GPT. 원래 중앙은행이 너무나도 주인공이었는데, 기업이 말도 안 되는 혁신적인 기술을 딱 출시를 한다면 그때부터는 갑자기 기업이 주인공인데, 그 기업이 주인공이라는 거는 그냥 기업이 주인공이에요, 기업이 말하면 다 좋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딱 그 애들만 좋아요. 중앙은행이 여전히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애들은 다 안 좋은데 딱 미국 빅테크 애들만 날아갔던 게 2023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게 이제 반도체 날아가고 그랬던 거고. 근데 중앙은행이 너무 금리를 많이 올리다 보면은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대출을 땡겨서 부동산을 샀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 채널에 부동산 많이 다루시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내 가처분 소득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자로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럼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소비를 줄이고, 그리고 기업들도 모든 걸 줄이고, 인건비를 줄이고, 사람을 자릅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등장을 해서 뭘 해야 되냐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돼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주인공이었다가, 너무 경제 성장률을 여기서 보셔야 되는데, 경제 성장률이 그 국가의 원래 경제 성장률 대비해서 너무나도 낮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정부가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부의 입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정부가 어떤 방책을 통해서 어떤 산업을 도와줌으로써 경제 성장을 도모를 하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이든이 2022년도에 IRA 법안을 펼쳤던 게, 이제 경제가 슬로우다운 할 것 같은 거예요. 미국 경제가 중앙은행이 이만큼 금리를 높여놓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산업과 저 산업과 이 산업을 도와줌으로써 낙수 효과를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 관련되어 있어서 원자재가 너무나도 큰 문제였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고 정부 정책으로 많이 도움을 줬죠. 그게 이제 바이든 정부 때 IRA 법안의 힘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2천 주식들이 날아갔죠. 그럼 정부가 주인공으로 하다 보면은 중앙은행도 점점 경제 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고용이 만약에 실업률을 보실 때 경제학적으로 완전 고용률의 수준은 3.5%에서 4% 내외예요. 3%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3.5%까지도 완전 고용률을 보는데, 그러면 더 이상 고용을 위해서 노력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고용이 너무나도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나머지는 자연 실업률이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이제 미국 경제는 2021년도에는 너무 고용 시장이 좋았어요. 기업들이 사람을 너무 바라는데 나 안 갈래. 나 지금 직장 좋고 이직도 별로 안 하고 기업들이 사람을 바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2022년도에 2021년도부터 금리를 마구 올리다 보니 기업들이 힘드니까 사람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실업 청구 건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고용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렸나? 이제 조금 내려볼까? 라는 언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점점 내려가면 기업이 주인공으로 떠오르죠.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신호에 힘입어서 내가 새로운 성장 산업에 투자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서 기업이 주인공이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물가, 고용, 금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세 가지에 입각해서 중앙은행이 움직이고 정부가 움직이고 그걸로 인해서 기업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